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의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심지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직장을 잡은 뒤에도, 돈을 벌게 된 뒤에도 그렇다. 25세까지 난 장래희망을 옷보다도 자주 갈아입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로 몸부림을 친다. 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게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 중에는 40대와 50대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난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찾아냈다. 당신의 삶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질문 말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기준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염병,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번 걸리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지난주에 사는 게 괴롭다는 한 남성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으며 한때 좋아했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 그는 우울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인생이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직업 덕에 누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직장을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이니까.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다. 기회비용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간접적으로라도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찬양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은 보통 극도로 높은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법이다. 빌 게이츠는 일주일에 5일을 사무실에서 자며 30대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스티븐 잡스는 큰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브래드 피트는 플래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집을 나설 수 없었고 유명세로 인해 사회적 고립 때문에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요점은 정말 대단한 일에는 겉으로 드러나든 아니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딸의 생일을 연속으로 놓치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궤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이라느니 모든 실현의 끝이라느니 하는 약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의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문제나 고통 자체를 덜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 책은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다. 위대함이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가짜 목적지 혹은 내 머릿속의 아틀란티스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 놓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이 책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더 따뜻하고 겸손하고 의미 있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면서도 잠시 마음 놓고 쉬게 되며 결국엔 스스로의 눈물을 비웃게 될 것이다.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미국 문단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 불리던 찰스 부코스키. 그는 주정뱅이, 바람둥이, 노름꾼, 망나니, 구두쇠, 게으름뱅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인이기도 했다. 부코스키는 이 책을 시작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다. 그는 작가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투고를 했음에도 그의 작품은 잡지와 신문, 학술지, 에이전트, 출판사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이들은 부코스키의 작품이 소름 끼치게 조잡하고 역겨우며 추잡하다고 평가했다. 거절을 당할수록 실패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에 빠져 죽는 날까지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다. 술과 마약, 도박, 매춘에 빠져 비틀대던 무의미한 나날이었다. 실패와 자기 혐오로 점철된 세월을 지나 50세가 되었을 때 작은 독립 출판사의 편집자가 웬일인지 그에게 흥미를 보였다. 난생 처음 부코스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부코스키는 불과 3주 만에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을 내놓았다. 제목은 그냥 우체국이라고 붙였고 헌정사는 이 책을 아무에게도 바치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단숨에 성공한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발돋움했다. 6편의 소설과 수백 편의 시를 출간해서 200만 부가 넘는 책을 팔았다. 그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생생히 보여준다. 누군가 목표를 위해 분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 그 허황된 꿈을 이루는 이야기 말이다. 사실 그런 건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봤지? 부코스키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절대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했지. 항상 자신을 믿고 온갖 역경을 헤쳐나간 끝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코스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애쓰지 마. 그가 성공한 건 위너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루저임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숨김없이 글로 풀어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코스키는 한평생 자신이 생겨먹은 대로 살았다. 그의 천재성은 엄청난 역경을 극복했다거나 출세해서 당대의 문호가 되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코스키는 자신을, 특히 가장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오롯이 드러냈으며 결점을 태연하게 세상과 나누었다. 그의 천재성은 이런 단순한 능력 안에 있다. 부코스키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는 신경을 끄고 살았다. 자기 개발과 성공은 종종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 단어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앞날을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간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모두를 뛰어넘어 최고가 되라.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더 섹시하게, 더 인기 있고, 더 생산적이며, 더 부러움을 사고, 더 존경받으라.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라. 매일 아침 완벽한 배우자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녀에게 뽀뽀하고, 손을 흔든 뒤 전용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만족스러운 직장에 가서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 개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조언은 개개인이 이미 자신의 결점과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 그것에 몰두하게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쁘다고 주문을 거는 건 내가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따르는 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웃기지도 않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의 것들만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굳이 돈을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크게 신경 안 쓴다. 반면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입을 모아 외친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튼튼한 차와 더 멋진 애인,
그리고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사고, 더 소유하고, 더 만들고, 더 섹스하고, 더 오래 살라고. 이런 메시지에 끊임없이 폭격당한 결과 우리는 시종일관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 새로 나온 TV에 신경 쓰고, 직장 동료보다 더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신경 쓰고, 집을 꾸미느라 신경 쓰고. 그런데 광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더 많이 신경을 써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천박함과 허세가 몸의 백이 십상이며 행복과 만족이라는 신기루를 쫓는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 요컨대 오로지 코앞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에만 신경을 쓰라는 말이다. 우리 뇌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익숙하게 들리나 한번 확인해보라. 당신은 타인을 대할 때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감은 당신의 정신을 절룩거리게 만들고 곧이어 스스로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이상히 여기게 된다. 항상 옳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다가 그런 걱정이 지나친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수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다가 죄책감의 깊이에 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건 어떤가? 너무 슬프고 외로운 나머지 그저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 슬프고 외로워지는 건 또 어떻고?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인간의 감정이다. 지구상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극소수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거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이로운 소비 문화와 야, 내가 너보다 멋지게 살아 라고 외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대가 불안, 공포,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페이스북 피드를 보라. 모든 이가 끝내주게 멋들어진 한때를 보내고 있다. 어라? 이번 주에 8명이 결혼했네. TV에서는 고등학생이 생일 선물로 페라리를 받는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 이러니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예전엔 어땠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기분이 더러울 때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어이구, 오늘 참말로 기분이 개똥 같네. 그런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가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지금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이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니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바로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면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더러운 기분에 신경을 끄면 지옥의 무한 궤도를 끊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분이 더럽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물질과 기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는 정작 어디에 신경을 쓸지 갈피를 못 잡는다. 현재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덕에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고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혼란스러운가?
그럼 1분 줄 테니 두뇌 회로를 바로잡고 다시 읽어보라.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건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건 긍정적인 것이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것을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분을 끌어올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진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을 더 가난하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할수록 실제 외모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더 못나 보인다. 더 행복하고 사랑받기를 열망할수록 주변에 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더 외롭고 근심도 많아진다. 정신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원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사람이 된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한마디로 하면 애쓰지 마. 지금 당신의 투덜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신경을 덜 쓸 때 오히려 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을걸? 성공에 무심한 사람이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신경을 껐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역효과의 법칙을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 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삶에서 고통을 떼어내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이기도 하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에 지나치게 신경이 쏠리는 법이다. 반면에 고통에 신경을 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당신 앞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겁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이를테면 주유소 종업원이 건방지게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에 무지하게 신경 쓴다. 또 즐거웠던 지난 주말을 직장 동료에게 떠벌리고 싶어 안달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좀 뻔한 얘기지만 혹시나 당신이 깜빡했을까봐 하는 말이다. 당신과 당신이 아는 모든 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오늘과 그날의 짧은 기간 동안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사실 아주 적을 거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사건건 신경을 쓰며 돌아다니다가는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여기 신경 끄는 기술이 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다듬은 개인적 가치관의 기초에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것인가를 전하는 거다. 그렇다면 신경 끄기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주의사항을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 전 우리 어머니는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뜯겼다. 내가 무심한 사람이었다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 모카커피를 홀짝이며 미국의 인기 드라마의 다음 시즌을 다운로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분노했다. 엄마, 우리 변호사를 구해서 그놈한테 쫓아가요. 왜냐고요? 나는 신경 안 쓰니까요.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신경 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말이다.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의지, 역경,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이든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이 믿은 말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보다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 친구, 가족, 목표,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이렇게 중요한 것만을 위한 신경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신경을 쏟을 수 있다. 두 번째,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쓰라.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당신 인생에서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 생각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 말이다. 세 번째,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게 새롭고 신났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양말이 짝이 맞는지 아닌지, 생일 케이크는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고통을 안겨줬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 따위엔 관심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 쓸 대상을 좀 더 꼼꼼히 고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이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더 나이가 들어 중년에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두가 다 늙어간다는 것, 달에 갈 수 없다는 것, 또는 엠마 스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다. 삶은 계속된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놓는다. 가족, 절친, 취미생활을 위해.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른다. 애쓰지 마. 묘하게도 마침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건 내 친한 친구 조지의 죽음이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나를 탈바꿈시킨 순간이었다. 내 삶은 조시의 죽음 전후로 뚜렷이 나뉜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난 내성적이고 패기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옴짝달싹 못하는 아이였다. 비극이 일어난 후 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책임감 있고 호기심 많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나름의 불안과 응어리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불안과 응어리보다 중요한 일에 신경을 쏟았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죽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리며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까지 한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 닥칠 때조차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인생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이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하찮게 느낄 것이며 모든 경험을 제멋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준과 가치가 갑자기 무의미해질 것이다. 바위 위에서 바위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올라간다. 다리 근육이 당기고 쑤신다. 몸을 천천히 격하게 계속 움직이니 정신이 몽롱하다. 그 상태로 난 정상에 가까워진다. 하늘이 열리고 깊어진다. 난 지금 혼자다. 친구들은 저 밑에서 바다 사진을 찍고 있다. 마침내 작은 바위돌에 올라서니 시야가 확 트인다. 끝없는 수평선이 보인다. 마치 지구의 끝을 보는 듯하다. 그곳에서 물과 하늘이 푸른 빛이 만난다. 바람이 피부를 날카롭게 스친다. 시선을 위로 향한다. 눈이 부시다. 아름답다.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에 있다. 이곳은 한때 아프리카의 남쪽 끝으로 또 세계의 최남단 지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인간의 몸에는 죽음을 감지하는 자연적 레이더가 있는 것 같다. 난간이 없는 벼랑의 3m 앞에 이르면 긴장감이 몸을 파고든다. 허리가 뻣뻣해지고 살갗에 잔물결이 인다. 눈은 주변의 환경을 낱낱이 지각한다. 발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진다. 1.5m 앞에 이르자 가슴이 울렁거린다. 이제 벼랑 끝만이 아니라 아래로 절벽의 앞면이 보인다. 온갖 불길한 장면이 눈앞을 스친다. 여기서 발을 헛디딘다면 추락해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죽는 건 아닐까? 마음이 내게 이 절벽이 진짜 높다라고 말한다. 그만 가, 멈춰. 난 마음에게 닥치라고 한 뒤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1m 앞, 몸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제는 어쩌다 신발끈만 잘못 밟아도 인생이 끝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손도 떨린다. 아래로 곤두박질쳐 죽을 일은 없다는 걸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비해 목소리도 떨린다. 보통은 1m가 한계다. 이 거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수면이 살짝 보일 만큼 가깝지만 진짜로 죽을 위험은 없다는 안심이 들 만큼 멀다. 벼랑 끝에 이렇게 가까이 서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게 마련이다. 앞으로 반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반걸음. 이제 60cm. 앞에 놓은 다리에 체중을 싣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 난 멈추지 않고 다리를 잡아 끈다. 이제 30cm. 난 절벽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본다.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나려 한다. 상상과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바람이 폭풍이 된다. 생각이 라이트훅을 날린다. 이 거리에 있으면 몸이 둥둥 떠있는 느낌이다. 그저 아래를 똑바로 내려다 보았을 뿐인데 마치 내가 하늘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순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 난 잠시 쪼그려 앉은 채로 숨을 고르며 생각을 가다듬는다. 몸에 전율이 일며 공포가 희열과 황홀함으로 바뀐다. 난 정신을 집중해 생각을 비우고 일종의 명상 상태에 빠진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는 것만큼 나를 존재하고 의식하게 하는 건 없다. 다시 몸을 똑바로 하고 주위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속으로 되낸다. 죽어도 좋다고. 자발적으로, 심지어 열정적으로 자신의 필멸을 삶과 조화시키는 행위에 뿌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학파는 삶을 깊이 음미하고 역경이 닥쳐도 겸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삶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다.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도 남들처럼 죽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고? 기회가 되면 벼랑 끝에 한번 서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부코스키가 말했다.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생의 사소한 문제에 벌벌 떨고 기죽는다.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를 먹어치운단 말이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덧없음을 이해한 뒤로 모든 게 쉬워졌다. 이를테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의 허세를 확인해 맞섰으며 내 문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또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한 고통이 가벼워졌고 실패와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졌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덕이었다. 어두움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삶이 밝아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며 어떤 것에건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습관이 줄어든다. 저자 마크 맨슨. 저자 마크 맨슨은 1984년 텍사스주 출생,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다.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 중 하나다.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칼럼을 기고했으며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설적인 문체로 CNN, 뉴욕타임스, 타임,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인피니티 스퀘어드 미디어 LLC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가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아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친구네 집 소파를 전전하던 백수였다. 뚜렷한 삶의 목표나 확고한 가치관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지금 그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현재 그의 미디어 파워는 메이저 언론에 버금갈 정도이며
그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하는 대중들의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천 통씩 쇄도하고 있다. 50개국 이상의 나라를 바쁘게 누비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중요한 가치를 찾는 방법을 설파하고 있다. 삶의 문제를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하는 마크의 글은 깔깔거리며 웃다가도 뒤통수를 맞은 듯 생각을 깊이 가다듬게 만든다. 수많은 선택지와 기회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전을 잃어버린 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신경 끄기의 기술을 집필했다. 출간 후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53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7년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뽑혔으며 각종 매체에 유명인들의 서평 또한 쏟아지고 있다.